참가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제 1부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의 큰 박수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패널분이 마저 앉기 전에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았고요. 청년사학이 새로운 생각을 목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 청년담론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부 행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과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행사 이름이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분권화 시대 청년 지역정당으로 날아라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 포럼. 일부 제목이 청년 지역활동 활성화와 직접정치의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키워드 4개만 꼽아봤습니다. 분권화, 자치, 지역정당, 그리고 청년, 이렇게 4가지인데요. 제 마음대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권력을 나누고 스스로 정치에 나서서 지역정당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부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고, 앉아 계신 4분의 패널이 계신데 각 영역에서 대표적인 청년 활동가 4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좀 어줍지 않게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계신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끝에 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식당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시흥 노숙당에서 운영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안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저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게 할 계획이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이따가 조금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지금 강남구 의회에서 지금 기초의원으로 강남구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제가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활동들, 그리고 강남 지역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서의 거대 정당이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도 소수 정당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서 올라온 홍천청 화목장 김영진입니다. 대전에서 이제 다양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나 마을 활동가, 그리고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던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정당을 하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속가능 넥타이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 홍상훈이고요. 서대문 청년 네트워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서대문 지역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의 지역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4분을 모셨고, 크게 실제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2분과 비정당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2분, 이렇게 모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것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순서가 먼저 40분 동안 각 패널별로 발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호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호 토론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여기 제 바로 옆에 계신 송상호 대표님부터 제일 끝에
안소정 사무처장님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상훈 대표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옆에 서서 하겠습니다. 픽업이라서. 네, 저는 이제 서울 서대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 청년 네트워크 대표를 함께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스스로의 공유시대 만들기라는 이제 타이틀을 좀 붙여봤는데요. 뭐 대상에서 주체로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든 청년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든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뭘지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해서 오늘 포럼도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에서 자립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 활동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뭐 민주화 운동 이후에 뭐 지역에서 어떤 뭐 청년회라든지 이런 뭐 단체 활동들도 있었고 요즘에 이제 혁신 영역에서 특히 서울시 정책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다가 한 1, 2년 넘기기 쉽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또한 지금 오늘 주제에서 많이 다루게 될 정치라는 영역과 또 어떤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몇 가지 영역들에서 이제 청년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유주의라고 했는데 사실 뭐 사회적 인식과 제도 안에서 규정 짓는 것들이 있죠.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특히 뭐 취업 중에서도 어떤 취업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관문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좁은 문들을 경쟁을 뚫고 넘어서길 요구하는 그러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성세대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역 청년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 지역의 얘기들도 함께 다뤄지겠지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청년 정책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즌 2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청년 그룹들이 좀 새롭게 생겨나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 뭔가 처음엔 재밌는 시도를 하고 싶은 일로 시작했다가 그것들이 2년 3년 넘어서기가 이제 사회적 인식만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힘든 거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돈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거리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일자리 창출 정책은 많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펼쳤던 청년 정책들의 성과가 별로 계승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양자가 어떻게 좀 결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서울시에서도 많이 펼쳤었고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런 여러 유관 정책 분야, 특히 혁신 분야 정책들과 이 청년 정책들이 같이 좀 연결되어서 확장될 수 있는 것. 어쨌든 이제 청년 정책의 이 볼륨 자체가 계속해서 이 청년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이 정치 구도 안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관련된 논란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더 넓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번에 이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 수당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이렇게 되긴 좀 쉽지 않다 보니 어쨌든 청년정책 섹터를 확대해가는 노력과 함께 이런 유관 분야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사실 결합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많이 쓰여지죠. 쓰여지고 실무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영역에서 자원들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로 개입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히 개개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우리 작은 그룹 하나하나가 그냥 생존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로서의 지역 자산화라고 할까요? 그러한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색도 함께 하려고 하고, 이것이 처음에 먼저 시작했던 그런 일부 주체들을 위주로만 폐쇄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들, 새로운 작은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접속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서대문 얘기한다고 했을 때 서대문에서 청년들이 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이제 의문들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서대문 지역에서 이런 청년 주체들의 활동들이 그렇게 이렇게 활성화된 지도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고 이 부분들이 특히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질 기회도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서대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을 조금 소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활동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차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서대문이 신촌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신촌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이 신촌의 이미지는 요즘은 이곳들이 청년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느낌 자체가. 이전에 8, 90년대는 굉장히 흥성했고, 2000년대도 어떤 새로운 대중문화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했었지만,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굉장히 쇠락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정책들과 연계해서 조금 이제 여러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활성화되는 흐름들은 있는 것 같고요.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신촌 미네라는 또 이제 굉장히 지역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주체가 있었는데 이런 그룹들이 사실은 흔치 않은 사례였습니다. 일부의 이제 사례였던 것 같고요. 조금 2013년부터 좀 변화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대 정문옆에 이제 그런 예전에 이대 옷가게들이 되게 여성복 옷가게들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쭉 쇠락했었어서 망한 옷가게 골목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마을 기업 하나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골목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모색들도 있었고 이런 문화 그룹들도 있었고요. 신촌공화국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고 연세대 정문 앞에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 생기면서 활용도가 없어졌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청년들이 좀 먼저 상상해 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어떤 가시화된 성과들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작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 골목에서 만들어졌던 움직임이 이런 정책 자원들과 연결돼서 지금 어쨌든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입주했고 이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화된 청년 이제 상점 지원 사업 보통 전통 시장에서 많이 하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조금 색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정문 앞에 공간도 청년놀이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민간 청년 그룹들이 같이 운영권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청년 생태계들이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10여 개 청년 그룹들이 좀 같이 모여서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좀 이제 정책적 모색들 같이 하면서 서대문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청년 주체들이 직접 좀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도 몇몇 주체들이 있다 영역별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팀들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알려진 팀들은 많지 않지만 좀 새롭게 등장한 주체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서대문 지역의 특징은 사실 대학이 많죠. 대학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9개 대학이 존재하고 청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신촌에 대한 이미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근의 마포구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심할 수밖에 없죠. 홍대라든지 홍대 바로 한만이 아니라 연남동, 망원동까지 확장되어 있는 홍대 권역이라는 곳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서대문구는 신촌이라는 곳이 인지도는 높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은 청년 그룹들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그나마 있는 주체들은 신촌 위주로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에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예술 영역이나 뭐 도시재생 창업 이런 영역에서 좀 새로운 주체들, 아직 한 이제 좀 길어야 한 2, 3년 차 된 이런 청년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지금 몇 개 있는 그룹들 간의 네트워킹을 잘 해야겠다는 단순히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새롭게 그냥 친구들, 대학 동아리처럼 시작했다가 또는 친구들 몇 명이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 이런 그룹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하고 청년참 지원 사업 이런 거 200만 원씩 지원 하는데 저도 이제 심사 과정에 이제 참여해 보면 어쨌든 그런데 막 아이디어를 갖고 그냥 시작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팀들이 어떻게 좀 지속될 수 있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약간 선배 그룹들 입장에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청년 쪽에는 기본계획서 연구용역 상반기 진행하고 이게 다음 주에 기본 계획의 형태로 구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거의 그 내용대로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 공간, 일, 생활, 네트워크 이런 영역들과 내용들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놀이센터 운영이라든지 서대문 청년포럼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내년 3월에 서대문에도 무중력지대 서울시 청년공간이 조성되게 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내용들을 수립해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과정들이 일부 이제 주체들이 형성됐고 네트워크도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제가 좀 뒷부분에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지역의 정치권이 저희의 이런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방해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좀 확장되면서 지금 어쨌든 서대문구청의 몇몇 부서들과는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 안정화된 구차원의 협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서대문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 열려서 박수치고 끝나는 이런 흔한 자문회의 성격의 회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제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들에 대한 실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는 협치기구를 내년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그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냥 짜증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바꿔낼지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싶고요. 주로 이렇게 거점을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과 많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에 그렇게 순순히 관에서 하자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가진 않고요. 어쨌든 협력을 할 땐 하고 견제를 할 땐 견제하고 싸울 땐 싸우고 그러면서 어쨌든 관이 저희를 써먹는 것이 아닌 저희가 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민간의 여러 주체분들이 있는데 좀 결이 여러 가지죠. 기존에 이제 마을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청년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중요도를 높게 두고 계시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세대, 좀 이제 386 세대 그 나이대 한 40, 50대 이상 되시는 그 세대의 좀 특성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약간 이제 이권단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오히려 견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정치적 흐름들은 구청장님은 어느 정도 혁신 정책들을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지만 구의원 이런 분들은 조금 구청장님과 정치적 입장을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들은 그래서 이제 재정과 인력과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전략.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서 편성됐던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저희가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중력지대 서대문 민간위탁을 어쨌든 제가 대표로 있는 이제 미사회적 기업 소주라이트 플래툰이라는 곳에서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청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지금 5개 분과와 4개 번역으로 체계들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 협치 거버넌스라든지 지방선거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5개 분과가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어쩌다 보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예술 쪽 분과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소셜벤처, 공익활동, 공간, 미디어 이런 분과들을 형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이걸 다 상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개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그룹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간들에 대한 내부가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과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무중력지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청년 활동에 있어서 이런 벤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결합이 되진 않고 별개의 개념처럼 마치 이런 청년 활동과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 어떤 경우에는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 영역들이 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촌 도시재생 사업과 사업의 일환으로 신촌 지역에 이런 새로운 벤처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주체들이 핵심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어떤 지역에서의 미션들을 이렇게 비즈니스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쉽게 얘기 드리면 그래도 모두가 아시진 않으시겠지만 성북신라라든지 동네 형들이라든지 블랭크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그냥 자치구에서 대표하는 기업 하나가 그냥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좀 이렇게 육성이 될 수 있는 모델, 그런 것들 만들어 보려고 하고, 대전에서도 와 계시지만 대전 유성구에서도 이제 약간 소셜밸리처럼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어쨌든 그냥 한두 개의 대표 유명한 스타 청년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밸리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술파트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35명이 채용된 서대문 예술마을 청년사업단이라는 것이 지금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차원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소그룹이 지역 정착 모델을 좀 형성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네트워크화되는 이 흐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의 정치적인 지역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예술마을 사업단 이런 거는 이제 35명이 채용됐고 예산이 10억에 육박하니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거의 운영의 정권이 맡겨져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사실 서대문구가 이제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그런 자원들을 꽤 여러 개 확보했어요. 근데 예술마을 사업단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들은 구의회 장벽에 막혔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했는데 5대5로 구와 시 예산이 매칭돼야 되는데 구의회에서 여러 사업들을 잘랐어요. 이유가 사실 특별히 없었습니다. 왜 신촌에만 계속 예산을 쓰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진 않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의 좀 대표 업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비토를 놓고 그 예산들 자기 지역으로 좀 가져가는 이제 이런 물밑에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청년들 유의미한 유권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표는 어차피 별로 이렇게 모여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제 저도 원래 이제 예술기획 출신이다 보니 예술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이 올해 굉장히 큰 규모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여서 시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작은 꼬투리 하나를 다 꺼내서 이 예산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이든 문화부 정책에서든 청년 예술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기성 세대의 어떤 전문가 또는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보적이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자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뭐냐라기보다 저는 이 세대 간의 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청년 문제를 이론적으로 잘 해석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청년들이 처해 있는 좀 적나라한 현실들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 청년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이 실무적이고 구조적인 역할로 많이 쓰이고 어떤 다른 세대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역할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연대라는 것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들이 다른 세대에 의해서 쓰여지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는 이제 CA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이들은 비전문가고 아마추어고 잘 아직은 모르고 덜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같이 이제 조직되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뭐 어떤 심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상황들이 좀 좋지 않다고, 특히 취업이 아직 되지 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취업이 되었더라도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그 일자리 직장 내에서 겪는 문제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쓰여지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이 먼저 다른 세대와 다른 사회적 의지와 연대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서대문 구의원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산 심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출마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함께 지역에서 청년 후보가 출마해서 이러한 의제들을 당선이 되냐 마냐보다도 실제로 이 의제를 던지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도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디서 참고하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희 나름에서 어떻게 2단계, 2단계가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서대문에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바꿔내는 사례를 좀 만들고 싶고 근데 오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여러 관심사와 정치적 관심들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는데 각자 자기 지역에서의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이 같이 연결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들을 꼭 바꿔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성훈 대표님 발제를 들어봤고요. 사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기존의 동아리, 동호회 형태 성격의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지역 정치와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기셨어요. 저희가 45분까지 원래 발제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35분입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나머지 패널분들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혁신청 사무국장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내용을 저도 같이 보고 싶었는데 앞에서 너무 제가 계속 가리고 있어가지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을 했는데요. 정당 이름이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이라는 당이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다양한 청년들과 시민들이 가상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쨌든 모였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멋진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좋겠다라고 해서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원은 이제 160명 정도 되고요. 일정 정도의 이제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로컬 파티와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아마 수도권 경선 때 이제 저희가 가서 경선 후보님들한테 이제 관련된 정책을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화성경마장이라고 아시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아마 제일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 저희랑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이 화성경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동이라는 지역에 18년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1년 매출이 2,700억이에요. 근데 일하는 날이 도박장을 여는 날이 금, 토, 일 3일밖에 안 납니다. 근데 여기가 또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라서 6시까지밖에 일을 안 해요. 도박을. 그래서 도박을 막 하면서 6시에 이제 돈을 잃으시는 분들 평균 금액이 50만원씩 보통 잃으세요. 그분들이 도박으로 돈을 잃었으니까 저녁에 술 마시면서 근처에 술을 마시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박으로 돈을 잃었으니까 다시 도박으로 돈을 따야겠다. 이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불법 도박실과 이제 유흥 지점에 가가지고 또 도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돈을 잃으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지역의 이제 상권 자체가 학원가 중심에서 완전히 이제 유흥가와 불법 도박의 시설로 다 바뀌었고 제일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 화성경마장에 들어오기 전에 입학생이 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입학생이 38명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화성경마장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제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이 문제를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인데요. 누구신지 아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이시고 지금 대통령이시죠? 이게 저예요. 그래서 화성경마장이니까 병마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경선장에 가면은 모든 이런 정책 공약을 넣고 싶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말가면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카톡방도 만들어서 당원분들끼리 현황 공유하면서 각자 활동했던 것들도 이야기하고 여기 정당 안에서 활동하는 매뉴얼도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가상정당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역마다 현안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각 지역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어떤 동에 주민대책위, 어떤 동에 어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인데 정작 해결하고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동네라는 이름의 좀 한계를 겪으면서 그분들끼리만 자꾸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화성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안에 도박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을 안에 도박장이 있을 수 있냐라는 의제 하나에 공감했었던 대전 곳곳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과 그 활동가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의제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월평동 주민대책위로 같이 활동하기엔 우리 그쪽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연대체를 만들어보자. 근데 그럼 어떻게 연대체를 만들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대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공간에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막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대선 운동원이 되어가지고 대선할 때 각자 이제 후보 캠페인 하셨던 분들 아실 텐데 중앙에서 막 콘텐츠 생산해가 하면은 그것들을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당선시켜달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설득하고 동의하고 이러잖아요. 이번에 이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 이 사람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다 주변 사람들 설득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도 정당 방식처럼 우리 지역의 내 가족한테 월평동에 화성경마장이 있는데 이거 같이 없애는 움직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한테 이런 문제가 있대, 이거 같이 지지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 특정 이슈를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서 중앙 스피커처럼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SNS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조직체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결과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정의당 신상정 의원님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걸 이제 듣고 그 제일 먼저 공약으로 이제 넣으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님께서 4월 20일이었나요? 지역 공약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21년에 이제 없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을 했었던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폐쇄가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계속하면서 지역 정당이 엄청 필요하다라고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갔었어요. 이 문제 이번에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판을 짜라. 지역 주민들이 이걸 동의하고 있다고 판을 보여줘라. 근데 이 생각을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라고 느낀다면은 그 판을 짜고 문제 인식을 같이 확산해 나가는 과정도 사실은 지역 정당이 같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져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공감하게 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연대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정치의 과정인데 지금의 중앙집권적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실제로 이게 그 각각 개개인들의 의원님의 성향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그 정치의 방식과 그 구조 자체가 중앙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런 역할들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로컬 파티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좀 빠르게 넘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화를 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럼 가상정당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은 끝났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각자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밖에 못 보내니까 문자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아까 저처럼 말감을 쓸 수 있어서 말감도 써보고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서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네? 이런 경험이 생겨서 저희 이제 혁신청에서 다시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역 문제를 청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다시 또 해보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마을 시의원 대전 버전인데요.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저희 대전 지역의 그 시의원 지도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분들의 지역구와 시의원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다 모르잖아요. 어떤 정당에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도 사실 잘 모르죠.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시의원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올렸었던 조례, 5분 발언 내용, 뭐 이런 정량적 평가 요소를 다 정리를 해놓고 재산 내역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역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시의원분들하고 같이 이 지역 문제 해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걸 오픈 베타로 이번에 올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게 정량적인 자료들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성적인 자료가 없다. 정성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올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딱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을 다 뽑는데 어떤 시의원이 잘하는 시의원인지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활동하는 시의원이 잘하는 시의원이고 어떻게 활동하는 시의원이 못하는 시의원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의하지 않았구나 라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쯤에 시민분들하고 같이 해커톤 방식으로 어떤 시의원이 좋은 시의원이고 어떤 시의원이 나쁜 시의원인지 그 규칙 자체를 저희가 스스로 정의하는 활동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그 사이트를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지역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시면서 느꼈던 기성 정치의 한계와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46분입니다. 제가 악역을 좀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선웅 구의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없죠, 저는. 네. 저는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더 빨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2014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당직자로 민주당 당직자로 있다가 2014년도에 출마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살았던 그러니까 연고가 별로 없는 지역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대학도 성남에서 이제 통학을 했는데 제가 출마한 지역은 제가 이제 졸업하고 회사 잠깐 다닐 때 살았던 지역이에요.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지역에 제가 출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출마하게 된 거는 구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더 강했어요. 2012년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강남 지역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젊은 구가 서초구고 그 다음에 강남구인데 강남구에서는 우리가 표가 되게 안 나와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표가 안 나올까? 조금 젊은 제가 강남에서 한번 청년들의 에너지를 모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무모한 도전을 해서 전혀 연구가 없는 지역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상훈 대표님 이야기 말씀 들어보니까 저런 청년 지역 네트워크 청년 생태계가 강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강남은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시적인 지역이라고 봅니다. 청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무슨 지역 커뮤니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제가 있는 지역은 특히나 이제 그래서 그런데요. 저런 사례들을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강남구에서 많이 좀 도입을 해서 청년 생태계를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많이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마을시의원 사이트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초의원이 사실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저를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랑 구의원이랑 이제 구분이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서울 지역은 구의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광역도시나 특별시만 구의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있는데 구의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의원, 도의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특성이 굉장히 달라서 지역별로 이제 그 지역 정당이든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해당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골 같은 데는 더 어렵겠죠. 저희 민주당에서는 청년 기준이 이제 만 45세 이하인데 사실 저도 제가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약간 저는 조금 부끄럽거든요. 35세면 청년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세대로 중심으로 조금 청년 네트워크가 좀 그렇게 발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발제도 잠깐 봤는데 지역 정당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당이 거대 양당이 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정당화가 됐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돼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서 안전 기득권 토호 세력이 아니라 호남에서도 빗발받고 교체되는 세력이 됐다, 정당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지역 정당이 필요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가르침을 주시면은 많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지방 분권이 굉장히 이제 화두잖아요. 지방 분권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분권을 하는 것인데 정당 내에서의 지방 지역 정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도당의 권한을 되게 많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주게 돼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그게 이제 굉장히 드러나게 되는데 지방정치, 지방선거할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구조하에서는 중앙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은 광역단체장만 뽑고 지역정당, 시도당에서 각 기초단체들을 뽑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많이 지역당 정당에서 원하는 장점의 컨셉을 지금 저희 민주당이 좀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제가 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강남 여기 민주당에서 이제 기초의원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지금 정량 평가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신현희 강남구청이랑 굉장히 싸우고 있고, 거기서 저랑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되게 사실은 좀 어려운 관계인데, 막 저는 본회의 이런 거 보이콧하고 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평가 대상에서는 다 출석률이 낮은 걸로 이제 채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것도 사실상 구의원이 조례를 하나 대표 발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같이 있는 동료 의원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는 조례 만들 때 돈 받기가 힘들죠. 구청에서도 안 도와주고 동료 의원들도 크게 저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대표 발의한 것도 사실 다 막혔고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 또 점수가 깎여가지고 정상평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경기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 포럼이잖아요. 네, 녹색당의 강령에 7개의 가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고 또 다른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고 녹색당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발표를 참여하겠다고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먼저 강령에 저희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이미 녹색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굵직한 것들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국민 발의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이런 직접 정치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선거 때만 시민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으로서 정치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는 선거 때도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수다 떨 때 그 후보는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식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혹은 피켓을 통해서 이 후보는 안 됩니다 라고 낙선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표명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상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정치활동 영역을 굉장히 법적으로 많이 제한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정치 영역을 확장하자라는 것과 함께 교사 공무원 내 정치를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연령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강령에 들어가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중앙, 지방 다 모두 시민 정치를 바꿔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금은 1등 혹은 2등 이렇게 한 사람들만 그 표만 유효해지는 거잖아요. 나머지 후보에게 혹은 나머지 정당에게 준 표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면 사표가 없어지는 거죠. 적은 득표를 받았으면 그거에 비례 배분해가지고 그만큼의 의석수가 예를 들어 3%를 받았다. 현재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9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이런 것들이 이미 강령에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안도 그런 것들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또 다른 주제 하나가 지역 정당인데 녹색당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때 지역 정당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설립하려고 해도 전국에서 5,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5개 광역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씩 5,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지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빡센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지금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죠. 게다가 중앙당은 서울에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앙집중적인 사고가 이미 법체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동네의 일을 중앙에서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바로 특히 지방 동네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의 일을 해결해주고 우리 동네의 의견을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누가 다 알 수 있냐는 거죠. 이 일을 가장 잘하는 건 바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정당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변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녹색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앙의 몇몇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정당만이 아니라 바로 정치의 다양성, 우리 한 사람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당도 그렇고 정치의 목소리도 그렇고 그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화에서는 그 다양성이 반영되기 힘드니 우리가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지역 정당을 인정한다라고 녹색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색당의 이러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녹색당의 조직 운영 원리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다거나 당내 어떤 특정 지분이 있으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선출을 통해서 대의원이 되시는데, 녹색당 같은 경우 전면 추첨제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모두면 다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중앙당이라고 하고 광역시도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다음에 기초시군에 있는 건 당원협의회, 여기 이제 법적인 용어이고 대부분의 정당도 그런 용어를 그대로 따르는데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중앙과 지역의 위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를 때도 전국을 대표한다고 해서 전국 녹색당,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경기 녹색당 사무처장인데요. 경기 지역 번역을 대표한다고 해서 경기 녹색당, 그다음에 또 저는 또 시흥 녹색 당원이기도 한데요. 시흥 녹색당, 이렇게 서로 간의 위계가 없고 그냥 수평적인 연합의 체계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는 대표가 아니고 전국 녹색당의 공동 운영위원장 체계로,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장이라는 그런 용어들도 이런 자치분권에 걸맞는 그러한 체계가 이미 용어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송성훈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김영진 사무국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지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실제 정치화하면서 후보로 나서면서 또 청년들의 요구들을 공역화하면서 지역에 환기시키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역 정당을 통해서든 혹은 이제 정치를 통해서 목소리를 요구하는 그런 필요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수록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 보통 정치를 또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민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액 기탁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 총선 기억해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뽑으셨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도 잡을 수 없어요. 선거 유세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처럼 할 수 없어요. 근데 기탁금 똑같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 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터무니없게 높은 거지, 다른 기탁금이 있는 나라는 되게 현실적인 수준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녹색당이 여러 몇몇 개의 선거제도와 함께 위헌 소송을 했고, 그 중에 안타깝게도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나 받아들여진 게 이제 비례후보 기탁금 폐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민이 쉽게 정치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녹색당은 실제 시민이 정치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제 저 또한 내년에 이제 시흥에서 지역구 시의원으로 이제 나오려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제 힘으로만 했다고 하면은 전 절대 결정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당이 공동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선거 비용 또한 지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우리 경기도당에서 경기녹색당에서 같이 모금해서
지원을 해주자라고 지역 운영위원들과 운영위원회가 같이 결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3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고 6월 13일에 선거인데 3개월간 후보로 나선 당원은 이제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녹색당이 또 기본소득을 당론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거기 정책에서 월 40만 원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최소한의 기본소득만큼은 후보자에게 그 기간 동안 지급을 해주자라고 해서 후보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위치에서 실제 시민 정치에 마음을 먹고 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이런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흥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뭐 정북당이나 경기녹색당이나에서 뭐 후보로 출마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시흥녹색당 당원분들이 당원총회를 통해서 저를 후보자로 최종 선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의 원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도 다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제도에서 제도를 극복하면서 녹색당의 이 말하는 가치를 어떻게 녹색당의 조직 내에 구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당이 이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반영된 조직 원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분권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성장을 이야기할 때 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까지 해주셨는데요. 패널분들 시간이 크게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네, 매우 큰 감사를 드리면서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상호 토론은 여기 앉아 계신 참여자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링크로 보내주시면 즉석에서 그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오기 전에 패널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장래희망이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반년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장래희망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강남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와는 무관하니까 어떻게 하면 구의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 말고 장래희망을 이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구의원이 됐으면 실제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좀 이게 행정체계를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기초회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도 기초회고 그러니까 성남시를 비교하게 되는데 성남시가 이제 큰 기초 자치단체라서 성남시 의회도 이제 그 기초의회인데 서로 권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성남시는 청년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 정도의 큰 규모의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단순히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성남시는 그런 권한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경기도랑 약간 좀 마찰이 있긴 하지만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초의회지만 그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상 이게 이제 그 자치구라서 그런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지원해주고 아까 우리 홍상훈 대표님이 한 것처럼 단체에 지원해주고 선별해가지고 뽑아주고 뭐 이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제 청년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 안에서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뭐 청년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무역협회라는 저희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매칭해가지고 뭐 수업 보조비 해주고 약간 이런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는 이제 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앞으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일단 권한이 그 기초의회도 많이 와야 되는데 또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랑 다른 자치단체랑 좀 달라서 완벽하게 이제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그 위임하는 업무가 그
이제 아예 위임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치단체에서 원래 자기 업무가 되면은 그때 이제 업무가 됐을 때 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뭐 시군구 그 장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좀 법률적인 좀 체계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그 자치분권이라는 명목 이름에 걸맞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하나 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청장은 이제 권한이 되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권한은 되게 센데 지방의 권한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예를 들어서 강남구 의회에 와서 구의원들한테 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대정부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답변하고 하는 게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그걸 어겼을 때 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위반한 건데 처벌받지 않으니 그렇게 법 위반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구청 질문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출석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지방분권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도 조금 더 폭넓게 줘야 된다 저는 주장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른 패널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송상원 대표님과 김영진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고민이기도 한데 사실은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면 사실 가장 먼저 걸리는 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두 분은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저만 해도 지금 알바를 3개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청년들 활동이 과연 경제생활과 청년들의 돈 문제와 병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먼저 네. 저는 이게 역할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년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홍상훈 대표님이 하신 이런 활동들이 대전에도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아예 본업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고 아까 이제 도박 없이 살고 싶다는 얘기처럼 자기가 일상에서 그냥 자기 역할을 딱 그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딱 규정하고 그 역할이 이제 조직 안에서 같이 합의가 된다면은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그 부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당원 중에 청년들이 한 5, 60명 정도가 돼요. 당원이라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런 그 공동체 활동이나 소셜벤처나 이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인데 이 이슈에 동의하는 청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분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이분은 문자를 그래도 빨리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대선 후보한테 문자 계속 보내는 역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청년 활동이라고 해서 아예 업으로 다 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 청년들하고 연대할 때 그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사실 저는 청년 세대의 활동이 확장성 있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상 모든 청년들이 이거에 다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함께 활동하더라도 그 역할이 끝나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빠이빠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아놓고서 이 이슈가 끝나고 좀 해결됐는데 계속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관계는 형성이 됐잖아요, 지역에서. 그럼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은 또 모여가지고 거기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역할과 그 업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하면서 합의해가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럼 이렇게 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저희 단체 안에서 설정했던 두 가지 수입 이야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판은 사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만들어야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단 후원을 하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청년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자체가 사실 저희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솔루션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일정 정도의 그 저희와 가치와 맞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요 저희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마을 시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정성평가 기준이 맞춰지고 그게 프로그래밍화 되면은 그
그 프로그래밍을 오픈소스로 저희 풀 거예요. 오픈소스로 다 풀고 전국에 지자체가 다 있잖아요. 그럼 저희처럼 지자체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은 오픈소스로 그냥 프로그래밍을 다 주는데 거기에 이제 맞게 최적화하거나 컨설팅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전국 지자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하나의 솔루션화 돼가지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송영호 대표님 답변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청년 활동에 대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군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발적이어야 되고 하고 싶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능하고 하고 싶은 만큼 이제 결합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 같아서 실제로도 이게 저는 굉장히 이 청년들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 데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청년 혁신 활동을 하려고 하는 뭐 개인이나 팀 또는 어떤 뭐 청년 공간 운영자 또는 청년 벤처 다 사실 2, 3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의 그래도 좀 좋은 어떤 미션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이런 열이 있던 청년들이 실제로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돈은 그 활동을 통해서 잘 벌리지 않고 그것과 무관한 다른 알바를 계속해서 메꿔야 되고 이제 이런 구조가 지속되다 보면 사실은 2, 3년 이상 넘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저는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이게 헌신하면 되지 않냐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적 가치를 띠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청년들이 이런 돈도 같은 세대에서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사회적 지위도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의 영역은 지금 예를 들어 뭐 서울시에서 만드는 이제 청년 일자리 장식 뉴딜 일자리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게 되게 질 안 좋은 일자리고 단기적이고 보조적인 일들로 많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청년들이 이런 공공의 영역을 새롭게 많이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저희가 뭐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공공에서 예산을 받은 사업단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냥 지금은 이제 구에서 볼 때나 이럴 때는 약간 뭐 기존의 뉴딜 일자리와 비슷한 보조적인 사업단처럼 생각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이걸 예술 파트에서는 지금은 서대문에 없는 서대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주축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서대문구 차원의 어떤 도시재능 센터 또는 서대문구의 미디어 센터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지역에서 어떤 공공의 필요한 이제 공공의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기에 좀 주축의 역할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민간에서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게 영리든 비영리든 뭐 일반적으로 비영리가 조금 더 많겠지만 이런 청년 혁신 활동에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좀 특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또는 어떤 자신들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든 컨설팅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굉장히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기존의 한 50대 사회적 기업가 분들로부터 컨설팅 받거나 50대 어떤 시민사회 활동가 분으로부터 컨설팅 받는 거 이건 사실 괴리가 너무 크다고 보고 약간 위아래 세대끼리 같은 청년이지만 약간 조금 더 선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간의 이런 컨설팅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이런 유통망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게 영리든 비영리든 비영리라고 해서 실제로 돈을 안 벌어도 굴러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이 드니까 공간도 운영하고 활동가들 이제 임금도 받아야 되고 이제 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적인 유통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공익성 있는 활동은 저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이렇게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어떤 뭐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이라면 뭐 지역사회에서 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마을 축제, 일반 기획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러한 이제 지역 기반으로 이런 공익성 있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같이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소정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지가 올라왔는데 다들 얼굴에서 아우라가 느껴지신다고 네. 3번이나 써주셨네요. 네. 네. 먼저 패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녹색당에서는 지역정치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청년이라고 하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 중심이지 지역은 나의 생활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역정치라고 말을 하면 청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편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모든 청년들의 이런 입장이나 인식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흥 밖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때부터 10년을 시흥은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려고 할 때 내가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노동자로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결과가 결국 시민이 정치를 해서 이 사회를 바꿨을 때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답을 얻고 저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을 찾고 당원에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 비단 청년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든 장년이든 뭐 청소년이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주로 관심 있는 의제가 있고 그 의제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지역에 거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애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만큼 또 시흥에 살기도 했고 저는 그 지역에 또 애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생활정치로부터 이 정치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정치를 풀어내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당내에도 뭐 예를 들어 뭐 동물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페미니즘이라던가 이런 의제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는 통로는 어디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거를 실제 해결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정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이 실제 주민발의 청구를 통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데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민청구 발의를 하는 선택을 했고 사실 그게 지역 정치 활동이잖아요. 근데 실은 지역에서 이 지역 활동과 정치 간의 약간의 간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 활동으로 인식하는 청년도 있고 참여했던 청년 중에 그걸 정치로 인식하는 청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가 되게 정치적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해왔잖아요. 정치적이. 우리는 정치적이면 안 돼. 너 너무 정치적이야.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도 내가 정치적인 시민이 되는 것까지 넘어가기가 약간 내 문턱이 있는 것을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느끼는데 실제 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지역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도 있고 아직은 지역 활동까지 머무르는 분도 있고 혹은 아직은 지역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의 삶의 주제 중심으로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청년은 지역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단계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자기 삶을 고민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고민하는 청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의원 혹시 네. 하나 말씀드린 괴리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원들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냥 9시, 6시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니까 그 의원들도 일하는 시간이 대충 그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같은 것도. 근데 9시, 6시에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청년들 만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9시, 6시 사이에 왜 지역에서 무슨 부회에서 나오는 행사에 이런 데 이제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나시는 은퇴한 어르신이거나 자영업자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 그러면은 그런 행사에서 그 민원인들 만날 때 듣는 얘기가 당연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한 이런 내용보다는 내가 요즘에 뭐 옆에서 건물 지었는데 그 건물에 강남구가 어떻게 하더라, 뭐 하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활동 시간대랑 좀 안 맞아서 참 청년들 만나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정책을 좀 만들기가 어려운 뭐라 그럴까 이런 현실적인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네. 패널별 질문을 드렸고 이제 참여자분들이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사회자 재량으로 골라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몇 가지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뒤풀이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뒤풀이가 있습니다. 네, 뒤풀이가 끝나고 예정돼 있고요. 제가 쓴 책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광고할 기회를 주셨어요. 네. 저희 단체에서 열흘 뒤에 신간이 나옵니다. 청년 리버럴과 싸우다라는 이름이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가 세대 교체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세대 교체가 단순히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서면 된다가 아니라 기성세대와는 다른 내용과 같이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무엇이 다른 주장이고 내용인지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광고였고요. 사고토론을 하면은 노란색이 주최 측에서 꼭 해달라라고 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앞에 첫 번째는 방금 논의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방 수도권 아니면 금수저, 흑수저, 학력, 학벌 여러 계층과 계급이 존재하는데 과연 포괄적인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먼저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청년 이전에 청소년기를 겪어왔고 청소년기에 정말 생존 경쟁을 위한 무한궤도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 주어진 교육제도 하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청년 문제 대부분 일자리 이야기 많이 보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혹은 또 주거 문제로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또 두 개로 꼽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거는 모든 시민의 문제일 것 같아요. 청년 10명 중에 3분의 3명 이상, 3, 4명 그러니까는 비정규직인데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실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인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청년도 숨통 트일 수 있는 거고 청년 주거빈곤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는 되게 벌이는 적은데 기본적으로 드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은 상황 때문에 오는 생활의 열악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거 문제가 전월세 상한제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서 청년도 그 수혜를 가진다면 청년의 삶도 또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거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신중을 트이는 정책으로 갔을 때 청년도 동일한 이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그 삶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은 제도가 개개인의 모든 삶과 상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제출하라는 서류로 나타나지 않는 개개인의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책에 접근해서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하나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정책의 효과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지금 당장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지역 정당을 논의하는 구조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거는요. 어느 날 이제 지역에서 지역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얘기하고 제일 공감받는 게 지역 정당이라는 게 결국 다른 가치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어떤 다른 방식의 연결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정당의 필요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던 정책이나 기존의 구조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진행되고 모든 사회적인 솔루션이 그렇게 개발된다. 결국에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연결시키려면은 여기 지역 정당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청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의 일자리 정책을 이제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실제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연결 방식이 바뀌어야겠죠.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는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 맞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고, 일자리 정책 안에서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와 여성분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기로 결심한 순간 다 드러난다고 봐요. 이 청년이 대전이라는 지역에 살기로 결심한 순간 지역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일자리 격차 문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계속 저는 연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아무튼 아까 포괄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구조가 저는 지금 구조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역 정당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풀뿌리 운동에 대한 그 다양성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에서 있었던 이슈예요. 이제 청년들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기숙사 이야기가 사례로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패널분들 중에서? 네. 네,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도 최근 사이에도 몇 군데 학교와 지역 간의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지금도 고려대가 원래는 굉장히 큰 몇 년간 문제를 겪고 있고, 지금 이화여대 후문 쪽에 네, 끝나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후문 쪽에 원래 또 이제 그 기숙사 신축하려고 할 때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집회하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고요. 저기 고대 같은 경우 계속 못 짓고 있거든요. 고대는 아마 예상하기로 지방선거 때까지는 일단 못 짓는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차이는 서대문구는 일단 구청장이 조금 밀어붙였어요. 약간 원룸 건물주분들의 이런 민원들을 약간은 조금 맞서는 방식으로 일단 기숙사 신축 허가를 내버렸죠. 근데 서대문구는 성북구는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정책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의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주민들의 민원들을 계속
계속 들으면서 어쨌든 학생들에게는 가타부타 정확한 답을 좀 내주지 않고 고대학생들은 처음에 기숙사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지금 약간 지쳐가는 느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도 일단 그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질문의 내용이 사실 청년과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분들이라는 게 좀 몇 가지 색깔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하신 그룹이 있으시고요. 또 약간은 이제 관변적인 이런 전통적인 오래된 주민 조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섣부르게 같이 뭔가 함께 저는 협력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 상황이 어떻게 나중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요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말공동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이제 약간 커뮤니티 지향의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색깔이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굉장히 서울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딱 말공동체 활동가인데 굉장히 친화적이고 의존적인 또 색깔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또 이런 관변단체랑은 또 좀 다르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민간 주도의 힘을 가지고 지역사회, 시민사회를 재구성하는 그러한 영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룹이나 단체나 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그룹들이 좀 존재하는 건 제가 이제 서울시만 좀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 자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좀 탄탄한 이런 민간 주도의 시민사회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그래서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피해 다니면 되냐 이런 이익 집단분들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청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렇게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방향의 시민단체가 없거나 또는 이런 약간 386 세대 출신이시지만 어느 정도 반친화적으로 돼버리신 그룹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 이외에 좀 새롭게 이렇게 청년들이 새로운 색깔의 딱 민간 주도성을 가진 역할들을 하면서 그냥 청년단체 세대 그룹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새롭게 판을 좀 뒤집는 그런 구조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 이건 뭐 너무 명쾌해서 사실은 딱 그냥 뭐 임대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혹시 다르게 해석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 부분 이 사안 자체는 좀 오히려 관에서 역할을 하기 좀 압박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월 수입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일에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동태 내장 빼고 막 낙지 뒤집고 이런 일 하는데 설거지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받고 그 다음 주말에는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30만원 정도 받고 또 주말에 다른 알바를 합니다. 팟캐스트 스튜디오에서 매장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게 제 월 수입이고요. 책을 팔아서 버는 수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질문들이 많은데 네, 여기 사주신다고요? 네. 네, 아쉬운 질문들이 많지만 2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당 관련해서는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패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역정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기성정당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패널들께서 생각하시는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정당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청년들이 모였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끝에 안승정 처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되는 목소리, 배제되는 삶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대변하게 하고 이러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정치의 권력을 부여해줄 것인가. 이것은 시민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로 지역 정당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모였을 때 어떤 한국 사회를 그려야 할까? 실은 이제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해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출구 없는 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또한 그러할지인데 이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쇠퇴하고 어려운 사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활동은 우리 삶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이런 거고 무엇을 바꿨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약간 이 청년이 정치 주체가 되는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가 돼서 이 사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활동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청년이 정치에 나서기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죠. 나이주의도 그렇고 우리 나이주의 한계에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자산 비빌 언덕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내고 우리가 정치적인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의 갈등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화됐고, 그리고 그 정당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뭐 속도나 아니면 처리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런 사태도 거쳤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라고 정당을 조금 어떻게 바꿀까에 관한 이런 기구 안에 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좀 맞춰서 좀 정당을 많이 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당한테 요구를 한 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더 많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쨌든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더 주자. 이렇게 이제 이런 몇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이런 제안들이 조금 통과되고 뭐 이러면은 지금 정당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약간 사회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짜로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단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지방에 좀 진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기득권에 이제 그래도 덜 얽매여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강남 지역에서 주변에 이제 그 네트워크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도 자유롭다는 얘기인데, 청년들은 그러한 장점이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방에 진출을 해서 그 기득권을 삼아서 좀 중앙 정치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지금 지방자치 역사를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초의회에 정당이 공천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이 이제 3회째인데, 앞으로 하면은 뭐 이제 한 10몇 년 정도 이제 하는 셈인데, 점차적으로 저는 중앙정치나 아니면은 진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다 지방정치 출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좀 두들겼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에서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정당 정치활동 공영제 같은 건데, 선거할 때 이렇게 돈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데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멋있으시다고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그 문제를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트워크를 모으고 그 네트워크된 조직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에 저는 정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로컬 파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네트워크가 지역에 남게 되었을 때 저는 실제로 청년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갔는데 그 쉐어하우스를 만들 때 제가 동네 주민분들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2주 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마을 주민분들이 제가 살 집을 두 군데로 골라놓은 거예요. 부동산하고 그 집주인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소를 딱 찍어주더니 여기 두 군데 한번 돌아보래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한 집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30분 정도 돌았는데 그래서 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랬더니 거기 얼마니까 들어오려면 거기 계약하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갈 집을 그분들이 다 그 정리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제가 독립해가지고 청년들끼리 좀 쉐어하우스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그럼 난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집에서 이거 냉장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냉장고 좀 가져갈래? 소파 가져갈래? 뭐 가져갈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일상에서부터 연대해 가다 보니까 그냥 저의 생활까지도 같이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월평동에서도 이걸 경험한 게요. 그 월평동에서 이제 이 활동을 같이 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월평동 마을 주민분들이 김장한 김치를 갖다 줬어요.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계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이러다 보면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청년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나서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람들의 문제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사실은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잖아요. 안 낳으시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그 선한 의지들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결국 지역 정당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데 오늘 좀 이따 2부를 되게 기대하면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예술계에 있어서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만나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술정책, 서울시 예술정책 새롭게 짜는 과정이 2015년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상황들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예술가들이 가장 저는 극빈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예술을 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게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어서 그냥 일상의 대화일 뿐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예술정책 짜는 과정에 나름 서울시에서 예술정책 새로 짜는 과정이니까 꽤 그 영역에서 진보적인 이제 전문가분들 꽤 모여 계시고 공무원분도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라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청년예술가들 현실이 이렇고 실제 그러면 이만큼 지금 지원정책이 그냥 기성예술가들 위주니까 이 친구들이 더 어려워지고 제도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고 이들 위한 정책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얘기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모두 충격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놀랐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관점의 문제보다도 어쨌든 이 세대의 문제라는 것도 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절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들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그 예술계통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맞서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제도적으로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젊은 세대의 현실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겪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서도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의회와 관련된 상황이나 이런 거 얘기 드렸지만 여긴 좀 다른 맥락으로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제 우상호 의원이시죠, 지역구가 서대문구는. 근데 사실 이런 청년 이슈들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이런 행각을 벌이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견제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내심 구청장이 좀 정적이 될 것 같아서 견제하시나? 라는 생각을 혼자 해볼 정도로 뭐 이건 뭐 그냥 그냥 혼자 해본 생각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나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뭐 이제 지위도 있으시고 개혁적인 정책을 이끄셨던 분인데, 실제로 이제 본인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입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한계, 그런 것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기존에 우리 사회의 지금 대부분의 영역들이 386세대 분들이 주류로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저는 물론 그 세대가 많이 변화시켜 온 것이 있지만 한계도 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지금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어떤 영역이든 그 386세대 선배님들의 구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주도적인 이 흐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주도 세대가 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거시적이고 큰 단위에서 한꺼번에 만들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작은 단위부터 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앙정치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도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크게 얽힌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단위에서부터 변화들은 저는 청년들이 좀 아직 가진 힘은 적더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두드리고 깨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출발점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서 이런 뭐 뒤에 발제자분도 많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런 지역 정당과 관련된 시도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주도하고 직접 나서는 이런 지역 정당과 지역 장치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에 누가 홍제 녹번 쪽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다가 따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정치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역정당이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최 측에서 저에게 일부는 위트 있고 의미 있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트는 실패했을 수 있겠지만 패널분들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패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